진화론만 삭제한 게 아니에요. 자, 원소 주기율표가 똑같이 삭제됐습니다.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내용이 전부 삭제됐습니다. 그러면 과학 과목만 이렇게 많이 삭제가 됐느냐? 그게 아니고요. 사회나 다른 과목에서 챕터 중에 민주주의와 다양성 삭제됐습니다. 정치 정당 삭제됐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이런 것도 삭제됐어요. 그리고 역사 대목에서 산업혁명도 삭제됐습니다. 아니 힌두교가 왜 진화론하고 싸워야 됩니까?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왜냐하면 드디어 진화론이 직접 논쟁거리로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강성윤 교수와 함께하는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남아시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우리 강성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멋진, 저도 정말 나중에 교수님처럼 멋진 외모를 좀 갖고 싶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얘기가 아주 저는 흥미롭던데, 인도에서 지금 진화론을 안 가르칩니까? 그거는 아닌데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대학에 안 가는 학생은 진화론을 못 배우게 됐습니다. 대학에 갈지 안 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 인도에서 우선 학교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5학년까지 다니고 8학년 다니고 10학년까지 다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11, 12학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이어 세컨더리라고 부르거든요. 인도에서는. 이게 대학 입시 과정입니다. 대충 한 16살에서 18살 사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맞네요. 근데 요 과정에서는, 요 대입 과정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진화론을 배우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안 배워요? 그 전에 9, 10학년에서 진화론을 배우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지워버린 겁니다. 아니, 그걸 지울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지운 거죠? 그러니까 흔히 아시다시피 가치관하고 직접 관계되는 역사 이런 데는 논쟁이 많잖아요. 역사 교과서에 이걸 지우고 넣고 빼고 말고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누구나 싸우고 일반적으로 있는 일인데, 이게 과학 문제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람들 이야기는 이겁니다. 대학에 지나가지 않을 생각으로 10학년으로 마치는 학생들은 평생 진화론을 배울 기회를 없애버렸다. 이것은 정치적인 음모다. 이것은 힌두 창조론으로 인도를 바꿔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모든 인도 사람들을 과학적인 상식도 모르는 바보로 만들자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그 굉장히 큰 반감을 불러온 거죠. 그러네요. 제가 최근 거는 아닌데요. 유네스코에서 2016년에 그 만든 발표인데요. 4,700만 명 학생들이 인도에서 세컨더리 스쿨을 다닐 나이에 학업을 중간에 그만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4살에서 18살 정도. 그 사이에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들이 그만큼이라고 한다면 이 학생들은 진화론을 배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인도가 나갈 길인지, 인도 교육이 지향할 방향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죠. 아니, 이게 뭐 한 30년, 40년 전 얘기도 아니고. 심지어 가르치던 걸 안 가르치는다는 거잖아요. 뺐습니다. 과학 교과서에 있던 걸. 그래서 이제 논쟁이 되었는데요. 우선은 그런 식의 음모론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데, 맞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거는 좀 짚어야 되고요. 틀리는 대목들도 분명히 있어서
또 그것도 좀 짚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교육의 질 뭐 이런 거 따지면 흔히 쓸 수 있는 지표가 네. 교사 1인당 학생 수잖아요. 대학 평가할 때도 그걸 많이 쓰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인도가 1대 25 나오잖아요. 1대 25. 예. 그런데 네.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브릭스 나라들입니다. 요즘 브릭스 뜨겁죠. 다시 이슈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 차이나 뭐 러시아 예, 이런 나라들. 예, 브라질, 러시아 다 지금 논쟁의 한 중심에 서 있으니까요. 이게 브릭스 기준으로는 인도가 굉장히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비슷비슷한. 예, 예. 네. 그리고 한국 기준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OECD에서 발표한 21년 자료를 보면 네. 19년 기준으로 한국이 교사 1인당 초등학교가 16.6명, 중학교는 13.0명, 네. 고등학교 11.4명 이러니까 뭐 인도가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네. 우선은 하여튼 굉장히 뭐 열악한 그건 아니네.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만큼 열악한 그 정도는 아니다. 저 어릴 때는 보통 한 70명씩 있었는데 한 반에. 예, 저도 65명. 그러니까요. 예, 한 학년에 네. 12반. 예, 그랬습니다. 네. 우리 그때보다는 인도가 훨씬 낫네요. 지금 인도가. 네. 예, 그럴 수 있죠. 논쟁점은 네. 11, 12학년은 오케이. 대학 갈 학생들이니까 진화론 정도는 알아야지. 배우고. 네. 그런데 10학년까지 있는 걸 다 지운 결정을 누가 내렸느냐? 예. 이걸 NCERT라고 그래요. 그게 네. National Council for Education Research and Training이라고 하는 기관의 약자인데 네. 교육연구기술위원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네. 자, 이 NCERT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뭔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힘들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부담 줄여주자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좋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결정적으로 이제 강한 아규먼트가 있었던 게 코로나 사태 때 온라인 교육을 받는데 네. 그렇게 어려운 걸 자꾸 가르치면 되냐 그 이야기가 또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거 겹치는 내용을 너무 많이 배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나중에 배울 걸 미리 조금 또 배우고 이러지 말고 학생들 편하게 해주자 이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이 교육연구기술위원회 주장이 맞는 대목은 어떤 거냐면요. 네. 진화론만 삭제한 게 아니에요. 자, 원소 주기율표가 똑같이 삭제됐습니다. 수소 헬륨 뭐 이렇게 쭉 외우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삭제됐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네.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내용이 전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비판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온도 차이가 납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 과학자들하고 과학 교사들은 주기율표 삭제된 거, 네. 그 다음에 환경 오염, 기후 변화 내용 삭제된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네. 네. 일반 시민단체나 야당에서는 네. 진화론 삭제된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교육연구기술위원회에서는 네. 그냥 무대응으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한다 만다도 없고 그냥 답을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학교 책에 진화 챕터가 있던 게 유전 챕터로 바뀌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어려운 게 이겁니다. 네. 아니 미국에 있는 바이블 벨트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성서의 창조론을 가르쳐야지 무슨 진화냐. 이래서 이제 뭐 논쟁이 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독교가 아주 독실한 동네면 뭐 차라리 그럴 수 있겠는데 아니 웬 뜬금없는 진화론 논쟁을 인도에서 하고 있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네네네. 하는데 우선 콜카타에 있는 Breakthrough Science Society라는 단체에서 네. 반대 서명 운동을 조직을 했어요. 뭐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론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 그랬더니 과학자, 네. 과학교사,
그리고 과학 분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4,500명이 전부 서명을 했습니다. 네네. 아주 짧은 시간에. 심지어는 미국 학술지 네이처라는 학술지 유명하잖아요. 네. 그 네이처지에서도 이 교육연구기술위원회에 공개 질의를 보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게 타당하다고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뭐 이랬는데 모두 무응답. 그냥 무시해요, 그냥. 예. 야. 그런데 네. 여기 더 보탤 만한 이야기는 예. 그러면 과학 과목만 이렇게 많이 삭제가 됐느냐? 그게 아니고요. 아. 사회나 다른 과목에서 예? 챕터 중에 민주주의와 다양성 삭제됐습니다. 정치 정당 삭제됐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이런 것도 삭제됐어요. 그리고 역사 대목에서 예. 산업혁명도 삭제됐습니다. 약간 이건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예.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인데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하는 비판이 맞는 근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런데 우선 이 교육연구기술위원회가 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한 네. 번은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한 번이라도. 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인도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첫째 체험학습을 강화해야 되고 창의성을 길러야지. 뭐 그건 맞죠. 뭐 그렇게 쓸데없는 걸 자꾸 주입을 많이 하려고 하느냐. 아, 그래도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네.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그 아닌디타 바드라라는 진화 생물학자가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가르치지 않는 건 예. 호기심을 살리고 질문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호기심을 죽이는 일이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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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기본적인 요 더하기 빼기는 빼고 가라 진짜 이건 안 되잖아요. 그 현대 생물학이나 뭐 이런 거에 가장 기본이 지금 현재는 진화론인데 어쨌든 그게 맞는지 아닌지 뭐 저 잘 모르겠으나 예. 그거를 그렇죠. 안 가르친다는 건 조금 그러면 네. 이 지금 이런 식의 교과서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구심이 왜 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 현재 집권하고 있는 힌두 국수주의에 기반한 BJP 정부가 뭔가 불온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음모론처럼 보인다 뭐 이런 그런 건데 사실은 근거가 있는 게 이런 겁니다. 2022년부터 BJP가 주 정부 단위에서 집권하고 있는 주에서는 바가바드기타를 정규 과목으로 포함시켜서 교육을 합니다. 바가바드기타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텔에 가면 일반적으로 네. 여러 종교에서 사용하는 네. 경전들을 넣어둡니다. 그래서 어느 호텔이나 가보시면 네. 그 관례적으로 합니다. 거기 가보시면 네. 이제 기독교도들을 위한 성서가 있고요. 그러면 불교도들은 뭘 넣어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법구경 뭐 이렇게 부르는 담마바다 이런 걸 넣어두고요. 네. 힌두교도들을 위해서는 바가바드기타를 넣어둡니다. 그러니까 바가바드기타라는 거는 원래 마하바라타라는 굉장히 큰 서사시의 아주 일부입니다. 약간 아주 기초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한 에피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뭐 한 4,000페이지짜리 책 중에 2페이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량의 비중은 굉장히 적은데 네네네. 이게 거룩한 자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바가바드기타라는 게 그러니까 챈팅 노래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네. 우리가 옛날에 시조 읊듯이 찬송가처럼? 예, 찬송가처럼. 그런데 그게 악보가 있는 건 아니고 텍스트만 있는데 그 텍스트가 다 운이 맞는 시예요. 그게 바가바드기타인데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친다. 이러면 아니 그러면 15% 모슬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꾸란을 왜 안 가르치죠?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인도가 가진 세속주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BJP가 지금 이런 일을 구체화시켜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전국 단위는 아니지만 지방 단위에서는 이미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여기에 더 불을 지른 거는 이제 BJP 안에서도 극단주의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했던 이제 발언들, 주장들인데요. 전형적인 사람이 이제 사테팔 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전직 장관도 했던 국회의원입니다. 네. 2019년에 인권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됐을 때 토론 발언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요지는 이거예요. 네. 인권이라는 말은 서양 사람들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 전통은 인권 중요하지 않다. 인권 이런 거 다 정말 버려야 된다. 이건 우리 식민 시절 유산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지만 짐승들이나 강간범들은 제외가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극우 논리인 거죠. 짐승들 혹은 뭐 인간 이하의 짓을 한 것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말자. 예. 그리고 이게 원래 인도 전통이다. 그리고 나는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와 싸우는 그쪽의 편을 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네. 우리는 성인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인의 자손? 예. 그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원숭이 자손이지. 그런 뜻입니다. 서양인들 니네는 진화론 얘기한 니네는 원숭이 자손이고 우리는 성인의 자손이다. 성인의 자손이다. 예전에 제가 붓다의 그 이름으로 불리던 고타마 가우타마 이야기할 때 그 성인의 자손 족보에 관한 이야기 했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맞받아치는 야당 의원이 나와서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했냐면 죄송하지만 저는 인도 사람인데 성인의 자손이 아닙니다. 저는 천민의 자손이고 노예의 자손이고 슈드라의 자손이고 불가촉 천민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멋있네. 예.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숭이 자손이다 이야기가 왜 나와야 되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그 얼거진 논리가 힌두 극단주의자들 안에서는 상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예. 사실 근데 힌두교랑은 무슨 창조론 진화론 이게 그렇게 막 많이 부딪힐 것 같지 않은데도 맞습니다. 이렇게 되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디티아 무커지라거나 뭐 수체타 마하잔 이런 그 역사를 연구하는 그리고 약간은 뭐 진보 진영에 가까운 인물들로 생각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향성은 서구라면 무조건 불신을 갖는 태도에서 그러니까 유럽은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서구의 계몽과 관련된 것도 모두 적대시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힌두의 어떤 정신이라기보단 반서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그러면 저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뺐다는데 그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반응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맥락이 지금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방금 정프로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힌두교가 왜 진화론하고 싸워야 됩니까? 거긴 심지어 뭐 원숭이도 신이고 뭐 거기는 뭐 이런 막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째 사실은 그 진화론에 대한 힌두 전통이 굉장히 그 반응이 달랐던 이유는 우주 생성론을 무한 확장을 시켜요. 수천억 년 단위로. 그러니까 우주가 한 번씩 생겨났다가 다시 생기고 뭐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를 무한 반복하는데 그게 신의 세계에 가면 사실은 1초인데 그 신의 세계가 뭐 몇천 년이 지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이건 거의 무한에 가까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냐면 창세기를 진짜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구 나이를 딱 6,000년에서 12,000년 사이로 상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근본주의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의 입장인데 힌두교가 그런 걸 따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 또 하나는 윤회를 한다고 그러고 까르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뭐 원숭이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이러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냥 뭐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뭐 인간이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맞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심정적인 네. 뭔가 거부감이 덜할 것 같죠.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 진화론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네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윤회 때문에 동물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착각이고 사실도 아닙니다. 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프로님이 TV 보고 계신데 동물 학대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아 내가 다음번에 개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저렇게 당할 수도 있겠네. 이건 안 되지.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죠. 네. 그냥 그 안 동감을 됐지. 느끼는 거잖아요. 고통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저 고통이 이렇겠구나라고 내 뇌가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억지로 끼워 맞추는 논리로 윤회를 믿으니까 자연 친화적이라는 둥, 뭐 환경 문제가 없다는 둥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로 윤회를 믿는 나라들에서 그러면 환경 문제가 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왜냐면 이제 뭐 이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고 우리가 다시 자연의 일부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이 자연의 일부로서 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내가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진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정서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실제로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긴데 제가 아주 편안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연 친화적이고 평화롭다고 느끼실 만한 한국에서 아주 익숙한 그림은 뭐냐면 신선도예요. 신선들이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근데 옆에 호랑이가 푸들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랑이 쓰다듬으면서 신선들이 바둑을 둬요. 그리고 그런 그림을 두고 자연 친화적인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첫째, 호랑이가 푸들만큼 되려면 얼마나 호랑이를 두들겨 패야 될까요? 호랑이한테 얼마나 약물 투입을 해야 호랑이가 푸들이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편한 세상이 그려지면 자연 친화적이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 자연 친화적인 것 같은 거는 결국 자연 친화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자연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렇겠죠. 호랑이도 앉아 그러면 딱 앉고 이거 먹어 그러면 호랑이가 먹고 이런 호랑이를 그려내서 그걸 자연 친화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호랑이는 어떠냐? 호랑이는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야 자연 친화적인 겁니다. 호랑이의 습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게 호랑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 호랑이가 아니죠. 자연적인 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윤회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에서 그런 글들 쓰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윤회론을 믿는 세계관에 가면 환경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둥, 그래서 뭐 미래는 동양 정신에 다 있다는 둥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할 만한 건 첫째, 힌두교는 통일성을 지닌 한 흐름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심지어는 링가야트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맞습니다. 힌두교 안에는 별의별 흐름들이 다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다윈 진화론이 인도로 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다 달랐군요. 인도 사람들한테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처럼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포기를 해야 되나? 이쪽에 줄을 서야 되나? 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진화론은 인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유럽 문제였죠. 그렇잖아요. 당신들 조상이 원숭이야 뭐 이런 이야기는 유럽에서 그 만평을 그리고 뭐 이랬던 거지 인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도들은 실제로 식민 지배자들이 가져온 지식체계의 일부로 그걸 배웠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약간의 그 뭐랄까요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에게 내재화시킨 세계관이 있는데 뭐냐면 고대는 찬란했다라고 인도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엄청나게 부풀립니다. 인도 고대는 뭐 그 골든 에이지. 영국이 그랬어요? 예, 영국, 유럽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이주해 간 아리안들이 원래 그리스 로마 전통하고 뿌리가 닿아 있는. 그러니까 라틴어, 그리스어도 사실은 산스크리트하고 언어가 뿌리가 같은 언어. 그러니까 자기 칭찬하는 셈으로 인도 칭찬을 한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인도 갔을 때 얼마나 화려했고 잘 문명을 발달시켰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타락해 있지 않느냐. 이 그림으로 인도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받아들인 인도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옛날에 인도는 훌륭했어. 여기에서 자꾸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세팅인데요.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편하고 뭔가 뿌듯해지고 뭐 이러거든요. 그렇죠. 현실은 지금 뭐 개차반이라도 예, 그렇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정말 우리 뭐 고구려 예. 어마어마하게 뭐 이런 예, 얘기를 맞습니다.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뭐 우리도 식민 시기에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있는 책이 보이는데요. 네. 이 책을 쓴 사람이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그래서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제 손꼽히는 지성으로 이렇게 꼽히는 사람인데 인도는 고대에서부터 항상 이렇게 논쟁을 즐겨왔다. 그런 것을 밝힌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옛날부터 민주적이었고 합리적이었고 서로 논쟁을 했고 토론을 즐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역사적 사실과는 아주 멉니다. 제가 이쪽 전공이라서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제가 그 맨 처음에 냈던 책 제목이 독일어로 된 책이긴 했는데 인도의 논쟁 전통이라는 단행본 책이었습니다. 인도의 논쟁 전통.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자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이름이 만들어낸 아우라가 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이 보여주는 인도도 결국에는 그 틀인 거죠. 옛날에 인도는 이렇게 합리적이었고 훌륭한 전통을 가진 나라였는데 다시 빛을 보는 날이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정도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 보죠. 진화론 이야기.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뭘 시작을 했냐면요. 그 당시에 람모한 로이라는 사람이 이제 힌두교 그 근대화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베단타 전통을 가지고 거기에 진화론이 들어있어 이렇게 이제 주장을 시작을 합니다. 이미 우리 힌두 안엔 진화론이 녹아 있다. 예. 그랬는데 또 더 재미있는 흐름은 뭐냐면요. 혹시 신지학이라고 해서 티오소피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신지학이요? 예. 이건 못 들어봤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인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마담 블라바츠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그 영어로는 이소테리시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국말 번역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컬트 문화예요. 그걸 만들어냈는데 이 여자가 뭘 주장을 하냐면 그림 보시죠. 비슈누 신이 이 세상에 개입을 해야 될 때가 되면 10가지 모습으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내려온다는 말을 산스크리트로 아바타라라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온다. 아바타.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아바타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제가 그 컴퓨터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제 모습을 대신해서 거기 가 있는 걸 아바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슈누가 10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는데 잘 보시죠. 붓다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네요. 9번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비슈누 신앙 전통에서는 불교도 비슈누 신앙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 블라바스키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이
비슈누의 아바타라들이 바로 진화론의 전형이다. 이게 진화래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그게 설득력 있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막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진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스와미 비베카난다부터 시작해서 네. 이 사람들은 아드바이타 베단타가 최고의 과학이고 그 안에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진화론은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흐름의 출발점을 만든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보태죠. 네. 다윈이 몰랐던 게 있어. 뭐냐? 정신도 따로 진화를 해. 그거는 다윈 같은 천박한 유럽 사람이 알 수가 없지. 네. 인도만 아는 거야. 근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수행을 하면 눈앞에 보여.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넌센스처럼 들리시는데요. 네. 제가 이 이야기는 좀 보탤게요. 네. 타고르하고 간디가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다가 네. 둘이 아예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갈라섰다 아니면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934년에 비하르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간디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불가촉 천민들을 차별한 것에 대한 신의 노여움을 통한 벌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간디의 주장은 인도 사람들이 죄진 게 있어서 벌 받는 거다. 이게 이번 지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뭐 불가촉 천민 편을 들어주는 건지 아닌지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좀 접어두고요. 네. 그랬더니 타고르가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지진이라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신이 벌을 내리고 말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 되냐. 이거는 할 짓이 아니다. 강력하게 비판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정치적으로는 간디가 이겼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갑자기 베다 전통에도 창조론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는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데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런 식의 인도 철학적인 이야기가 다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걸 짧게 그냥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표를 하나 보시면 예. 상키아라는 고대 인도 철학의 전통이 나오는데요. 이 상키아는 뭐 그 숫자 할 때 수를 써서 수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문에서는. 네. 그래서 전해지는데 그 이런 겁니다. 왼쪽에 뿌르샤가 있고 오른쪽에 무울라 프라크르티가 있는데 네. 이게 전부 이제 발전을 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뿌르샤는 별개예요. 네. 자, 서양 철학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를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 예, 그렇죠. 우리의 마인드는 따로 있는데 바디는 또 있잖아요. 그럼 마인드하고 바디가 어떤 관계에 있지? 이래서 두 개를 따로 있다고 데카르트처럼 인정을 하면 이 둘을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요 뒷덜미에 송과선이라는 게 있어서 연결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아니면 유물론자들은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바디의 펑션이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아니야 마인드가 따로 있지 어떻게 마인드가 바디로 환원이 되냐 이런 입장도 있는 거고 뭐 같이 수반해서 생겨나는 현상이다 뭐 이론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도도 이 고민을 했는데 인도는 이 고민을 한 선이 다릅니다. 선이 달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이 다르다? 예. 무슨 이야기냐. 마인드하고 바디가 한쪽에 있고요. 이쪽엔 아예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영혼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러니까 마인드는 뭘로 똑같이 치부가 된다? 바디처럼 치부된다. 인도에서는. 그 차이가 뭘 만들어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두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를 눌러봐. 그러면 두통이 나을 거야. 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기분이 꿀꿀해요. 나 우울해. 그러면 마인드도 그것과 똑같이 그러면 네가 이런 그림을 지금 떠올려봐. 그러면 너의 마인드가 기능이 바뀌어. 그래서 안 꿀꿀해질 거야.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요즘 여러분들이 배우는 요가이고 수행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럽 역사에서도 아주 복잡한 역사예요. 마인드가 따로 있고 소울이 또 따로 있는데 이건 무슨 관계예요? 이런 이야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인도 옛날 전통에서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런 헛소리를 지금 과학이 다 발전된 이 시절에 왜 하고 있습니까라고 묻는다고 해서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도의 지적 전통 안에서는 당신이 두통이나 손가락 관절이나 이런 데가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픈 걸 다룰 수 있다는 기본 태도로 접근을 하는 그 태도로 발전된 지적인 유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게 있고 심리적인 게 있고 그것과 별개로 영혼 뭔가 또 있다 이런 거. 그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인도는 거의 뭐 유물론의 환원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네. 실제로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보시면 네. 실제로 이 전통이 의미가 없다거나 현재에 연구하는 데 뭐 가치가 없는 헛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교과서 개편 문제에 있어서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비판을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해요. 뭐냐? 원래 모디 총리가 구자랏 주지사 출신이잖아요. 구자랏. 그런데 거기가 이제 당연히 지금 아다니 그 오너 가문 출신이기도 하고 그 구자랏 주에서는 초등학교 교재 말고요. 참고 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너 발표해 그럴 때 참고할 만한 교재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조 교재 같은 거. 보조 교재 이런 거. 그거는 사실은 뭐냐면 전국에 있는 학교 교과 과정을 개편하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별로. 특히 보조 교재는 그렇겠죠. 참고서니까. 거기에 나오는 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런 겁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행체를 만든 사람 누군지 아시죠? 비행기 처음 만든 라이트 형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1903년에 있었던 일이죠. 라이트 형제가 그 고정익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다. 그런데 구자랏 초등학교 보조 교재를 가지고 발표하는 초등학생이 전 세계에 처음으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만든 건 라마신이고 라마신이 시타를 랑카에서 구출을 해서 아이오디아로 돌아올 때 연꽃 모양의 비행체를 타고 날아왔어요.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상황을 과연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국뽕도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과학적인 사실 혹은 뭐 역사적인 팩트 이런 것들까지 막 뒤집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굉장히 진보 진영에서는 뭐라고 의심을 하냐면 보조 교재에서 시작하고 주 정부 교재를 바꾼 다음에 중앙 정부 교재까지 바꿔서 이제 인도 전체를 아예 미몽으로 빠뜨리는 위험한 행보가 시작이 됐으니 우리는 막아야 된다. 이래서 이번 진화론 삭제 논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국민들을 조금 약간 그냥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멍청하게 놔두고 이 사람들 계속 우리 찍을 수 있게 만들고 계속 정권 연장하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뭐 진화론만 빠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진화론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진화론이 중요해 주기율표가 중요해 그러면 나는 주기율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할 만한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라마 신이 처음으로 만든 게 맞지 왜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너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그래. 이건 인도에 너희들은 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위험한데. 이게 지금 진영 간의 대결 구도 안에 들어간
충돌 양상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만 빼면서 힌두교 창조론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여러 개를 뺐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맥락을 보아하니 이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학생들을 좀 더 덜 고생시키기 위해서 뺀 것 같지가 않네? 아까 보니까 저 뺀 거 중에도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쪽이 많더만요. 그렇죠. 정당 이런 거, 정치 정당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나중에 투표할 때 이게 뭐 바로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야 내가 투표를 해서 사람들을 저 지도자들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이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랑 아니야 원래 뭐 나라는 저 왕이 다스리는 거고 뭐 이거를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랑은 또 매우 다른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어느 한편이 객관적으로 훨씬 타당한 논거를 갖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갈 게 확실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왜냐하면 드디어 진화론이 직접 논쟁거리로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야, 이거는 뭐 조만간 결론은 나겠네요. 뭐 확실히 이렇게 간다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는 아니니까 다시 뭐 우리 교과 과정에 넣는다. 이건 뭐 설마 하니 오래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미 교과서 개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신학기 교재에는 이런 교과 과정으로 진화론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끝났는데 그것에 대한 항의를 하는 거고요. 다시 되돌리느냐 아니면 이대로 가느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1, 12학년에서는 가르치지 않느냐. 대학 갈 친구들은 배울 기회를 주는 거니까 우리한테 따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장도 있을 수는 있는 것이고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 예를 들면 뭐 중학교 때 아주 개괄적인 기초적인 진화론은 배우고 그다음에 대학 갈 친구들은 좀 심화된 내용들을 가르치면 되는 거지. 그게 매우 진화론이라는 거는 매우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마 초중등에서 당연히 배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신호가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약간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 과정 편제를 결정하는 기관은 논쟁에 들어오고 있질 않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야, 진짜 약간 조금 위험해. 저도 약간 좀 위험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IIT를 이야기를 하고 그 첨단 과학 기술을 근거로 한 미래 산업을 이야기하는 인도가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을 재편해 가면서 미래를 모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우려를 가진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인도의 교과 과정, 사실 뭐 우리가 다른 나라 교과 과정까지 뭐 알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인도의 이 교과 과정 개편은 매우 조금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수많은 인도인들이 앞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이거 제대로 교육받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약간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논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한번 주목할 만하고요. 그게 인도 국가가 어떤 식의 국가 정체성을 구축해 가는지하고 직접 관계된 문제라서 주목할 만한 일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인도의 학생들이 왜 갑자기 진화론을 일부 학생들이 못 배우게 되고 또 교과 과정 중에 이런저런 것들이 빠지게 됐는지 강서영 교수님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건 한번 앞으로도 좀 지켜보면서 혹시 바뀌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강서영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에서는 국가 모델이 뭘까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요. 바로 나라가 제사라는 겁니다. 나라가 제사. 우리가 제사 지내는 그 리추얼. 나라 전체가 제사라고요? 그거 황당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 나라에 속한다는데
왕이 우리 백성의 아버지야 뭐 이러면 우리들한테는 이해가 되는데 나라가 제사래. 이거 말이 되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사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제사를 지낼 때 누가 그 제주의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질서가 제사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뭐다? 누가 왕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제사인 거예요. 강성현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인도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우리 강성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밌는 인도 얘기 하나 또 해주신다고요? 예, 오늘은 그 맨날 나오는 뭐 숫자, 뭐 정치적인 해석 뭐 이런 거 말고요. 선거 이런 거 말고. 예, 진짜 옛날 이야기. 인도에. 예, 옛날 이야기를 네.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또 3프로 TV에 또 정체성이 있으니 네. 우리가 그 1교시부터 놀 수는 없고 네. 앞쪽에는 숫자를 좀 보고 공부하는 척하고 2교시부터 놀도록 좋습니다. 하죠. 네. 예. 제가 인도 진출한 기업인들을 만나 뵙거나 네네네. 이러면 흔히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도저히 이직률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인도 예. 직장인들이. 예,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이직률이 높은지는 첫 번째 그림 여기 보시면, 네. 자, 인도의 3대 IT 기업의 이직률입니다. 28%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30%죠. 근데 실제로는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부 더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제가 예전에 문라이팅이라고 그래서 네. IT 섹터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을 하는 현실 네네네네.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이직. 그런데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면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에 속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요. 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자발적인 퇴사율에 대한 건데요. KPMG에서 그 2018년 기준으로 나온 건데 이 산업별로 이렇게 쭉 나와요. 전체 평균 값을 보면 지금 13.1% 정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전체 평균으로 보건대 뭐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진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사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액 연봉층에서 이직률이 더 높습니다. 네네. 요즘 한국의 판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 그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이거는 무슨 통계냐면 인포시스를 그만두는 사람이 27.7%인데 네. 그 사람들이 옮겨가는 회사 순위를 쭉 나열을 한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네. 그러니까 엑센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쭉. 근데 IBM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연봉을 오라클. 더 주는 거죠. 예. 그러면 또 하나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TCS 예. 에서 사표 내는 사람이 17.4%인데 이 사람들은 어느 회사로 가지 이렇게 보면 비슷한데요? 여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봉을 조금 더 주는 외국 회사로 옮겨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나라별로 예. 전체 평균을 따지면 그 다음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인도가 뭐 인도만 특별히 굉장히 높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그러네요. 예. 인도만 굉장히 높은 것 같지는 않고 뭐 미국도 뭐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런데 네. 왜 한국 기업들은 그만큼 힘들게 이직률을 느낄까요? 그러면 고액 연봉을 주는 좋은 직장에서 이직률이 높은 탓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정서, 네. 떠날 때의 반응, 네. 뭘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정프로님께 사표를 낼 수는 있지만 네. 한국에서는 사표를 내는 과정이라는 게 우선 뭐 이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어머님이 좀 아프셔서요. 예, 이렇게 뭐 이직을 하더라도 하여튼 좀 쉬겠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든지 죄송합니다. 예, 아니면 뭐 고향이 있는 회사로 옮겨야 됩니다라든지 뭐라도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듯한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IT 프로그램을 제가 10억을 주고 샀다고 하죠. AI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그래서 직원 30명을 교육을 시켜요. 한 달 동안.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15명은 자죠. 아니 뭐 회사에서 시키는 교육 자죠. 잘 수 있죠. 예. 나머지 15명은 열심히 듣습니다. 아, 뭔가 끝이 보인다. 그런데 좋다. 이 한 달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달에 열심히 들었던 15명은 다 이직하고 옮겨가죠. 자든 애들은 남아있고. 예. 그게 이제 경영하는 입장에선 힘들게 만들죠. 이해하실 수 있죠. 왜냐? 저는 한 달 동안 AI 프로그램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습득을 했잖아요. 이력서에 한 줄이 보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옮겨가죠. 조금이라도 더 주는 대로 바로. 예.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 직원들 역량 강화 교육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인데 못하겠네요. 이거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못하겠네.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뭐 이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뭐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교육받으면 좀 더 줘야 되나 월급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책이에요. 판차탄트라라는 인도 고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도 고전 중에 아는 게 뭐 있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바가바드기타, 뭐 우파니샤드, 리그베다 아니면 뭐 법구경 이런 말씀하시죠. 네. 실제로 전 세계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 언어로 다 번역이 되고 퍼지고 했던 책은 사실은 이 동화책입니다. 판차탄트라. 아, 그래요? 우화집입니다. 그래서 등장 인물들이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화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들이 천일야와 이런 데서도 다 나옵니다. 사용이 돼서. 예. 그래서 29금입니다. 야한 얘기 많습니까? 섹스와 권력과 폭력과 정치가 가득한 우화집입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예,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의 전설에 따른 프레임 자체가 뭐냐면 왕자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왕이 너무너무 골치 아파했는데 유명한 브라흐만을 초빙을 했더니 그 브라흐만이 이거 뭐 며칠이면 가능합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5권으로 된 책이다라고 판차탄트라를 번역을 하는데 원래는 5주제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빠지지도 않고 왕자들이 열심히 듣고 그래서 5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났더니 정치술의 대가가 되어서 훌륭한 왕이 되는 자격을 얻었다. 왕자들 가르치는 교재 같은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 우화집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편집이 되긴 했지만 뭐다? 인생을 가르치는 실전 매뉴얼이다. 네, 근데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예. 이미 고대부터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근동지방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왕이 자기 재상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듣기로 인도에 가면 정치술의 핵심을 너무 재밌게 잘 가르쳐주는 엄청난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 너 거기 가서 구해와. 예, 그런 책입니다. 그래요. 그 책에 뭐 하나 좀 소개 좀 해주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숭이와 민물 돌고래. 원숭이와 민물 돌고래. 이게 나중에 한국에 와서는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자라, 용궁 갔다 온 토끼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 원판이 여기입니다. 토끼에 간 그거요? 예. 토끼에 간 이야기가 원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토끼전 판본이 120개가 넘는데요. 한국에서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건 삼국사기예요. 구토지설이라고 그래서 김유신전에 나오는데 그 우리나라 거 아닙니까?
아닌 거죠. 인도께 중국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김춘추가 백제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네. 고구려를 같은 편을 만들어서 백제를 치려고 네. 고구려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 왕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했는데 고구려 왕이 갑자기 야 너희들이 진흥왕 때 중령 이북의 땅을 우리한테서 뺏어갔어. 그거 반환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춘추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신한데 왕도 아니고 국토를 어떻게 하겠다 대답을 못 드리죠. 이랬더니 야 이 녀석 갖다 구금해. 그러고 그냥 보내주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춘추가 그 입장에서 그 이제 돈을 많이 써서 선도해라는 인물을 만났더니 선도해가 바로 그 용궁 다녀온 토끼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김춘추한테. 네. 그러고 갔어요. 아시겠죠? 그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김춘추가 고구려 왕한테 가서 네. 당연히 그 땅은 고구려에 돌려드려야죠. 제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김춘추도 이 이야기로 인생을 배웠다. 그 이야기의 원판 이야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그 간을 뭐 원래 저 예. 맑은 물에 이렇게 보관한다. 이게 이제 우리 얘기잖아요. 예. 예. 근데 인도에서는 심장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 원숭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 강변에 원숭이 한 마리가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이 원숭이가 쫓겨난 라자라고 나옵니다. 라자라는 말은 렉스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라틴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숭이는 왕이에요. 예, 원숭이 무리의 왕이었다가 더 젊은 친구가 나오면 왕이 쫓겨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쫓겨나서 이제 무리에도 못 가는 은퇴한 외로운 원숭이 왕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놀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강변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다가 심심해서 강 쪽으로 무화과를 자꾸 던졌어요. 퐁당퐁당. 네. 그랬더니 또 친구가 없는 외로운 민물 돌고래가 네. 거기 와 있다가 무화과를 한두 개 받아 먹다가 그 맛에 반해서 자꾸 무화과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됐어요. 외로운 처지에. 네. 그래서 둘이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만나서 노는 거예요. 그냥. 우리랑 얘기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 돌고래 부인 돌고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 돌고래도 나옵니까? 예. 예. 부인 돌고래가 보니까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잘 안 들어와요. 옛날에 집에 자주 있던데. 예. 그 친구도 없는 거 뻔히 알고 그런데 왜 이러지 싶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니까 주변에 아줌마 돌고래들을 잔뜩 모아서 상담을 합니다. 이거 무슨 사태지? 그랬더니 아줌마 돌고래들이 내가 알아. 너 눈치가 그렇게 없냐? 바람난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야, 그때 그래가지고 아줌마 돌고래들이 네. 다 같이 작전을 짜줍니다. 네. 내가 옛날에 봤는데 네. 강변에서 원숭이랑 놀더라고. 이게 바람이 났더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인 돌고래가 네. 아줌마들 작전에 따라서 아픈 척하고 들어 눕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말도 못한다, 곧 죽는다 이러니까 그 돌고래가 얼마나 급하겠어요. 남편 돌고래가. 예.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죠? 이랬더니 옆에 있던 아줌마 돌고래가 살릴 길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뭔데 할게요. 예, 그렇죠. 예. 그랬더니 원숭이 심장을 먹으면 단방에 나 이렇게 된 거야. 원숭이 심장을. 예. 그래서 그 남편 돌고래가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돌고래가 그 용왕이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친구의 우정을 지킬 것이냐, 부인을 살려서 가정을 지킬 것이냐. 야, 이 선택에 빠져서 네네. 돌고래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예. 결국에 그래 부인을 지키자. 그렇게 해서 이 원숭이에게 가서 이렇게 표정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네. 원숭이가 왜 그래 무슨 이랬더니 일이야?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야 원숭이 너 여기서 자꾸 그렇게 지내지 말고 강 한가운데 가면 섬이 있는데 거기 가면 과일들이 무화과만 있는 게 아니라 넘쳐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리따운 처녀 원숭이들이 거기 가득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거기로 데려다 줄게. 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요게 약간 더 개연성은 있네. 왜냐면 저는 이제 옛날 그 예.
토끼 그 들을 예. 때 야 토끼를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 토끼 예. 어떻게 살아 그랬는데 예. 요거는 이제 그 강 한가운데 있는 어떤 섬에 간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 판본들은 특징이 거의 기적은 없습니다. 아주 그래요? 현실적입니다. 아. 그래서 이 원숭이가 민물 돌고래 등을 올라타고 가요. 예, 강 당연히 가야지. 한가운데로 갔는데 자꾸 돌고래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야, 조심해. 나는 수영을 못해. 그러고 나는 죽어. 이러니까 네. 민물 돌고래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아. 원숭아, 내가 네 친구잖아. 그런데 정말 미안하게 됐다.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우리 부인이 살아야 되니까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고서 이야기를 딱 마치니까 그 순간에 원숭이가 아니 그런 일이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하지. 심장을 우리는 항상 꺼내서 무화과 나무에 다 말리고 하거든. 꼬들꼬들 지금 잘 말랐을 텐데 말을 하지. 그러면 내가 챙겨갖고 왔을 텐데. 그거 똑같네 이거. 예,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요. 예.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엔 선악의 문제가 없죠. 선악은 아니 선택의 문제인 그렇죠. 거죠. 아니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네. 그냥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개연성이 있는. 그렇죠, 그렇죠. 이 예. 돌고래가 나쁜 돌고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부인 돌고래는 나쁜가요? 아 그것도 아니죠. 원숭이가 나쁜가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돌고래는 원숭이를 죽일 뻔했잖아요.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끼와 자라 이야기에는 자라는 충신이잖아요. 예. 전통의 도덕을 지키는 충신이고 예. 토끼는 다른 거죠. 하지만 인도 원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착한 일과 나쁜 일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현실은 항상 착한 일과 나쁜 일 사이에서 힘든 게 아니고요. 착한 일과 착한 일이 충돌할 때 제일 힘든 겁니다. 이건 진짜 좀 약간 통찰이 있네. 인도의 고전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국 분들이 항상 인도 고전을 소위 말해서 헛다리를 짚게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자꾸 그 육아적인 도덕 질서에 정해진 코드에 맞는 삶과 아닌 삶의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읽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식으로 말하자면 네네. 이 돌고래는 우정을 지키는 다르마를 따를 것인지 부인을 지켜야 된다는 남편의 다르마를 따를 것인지 네,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예. 인생은 그런 겁니다. 선과 악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그렇죠. 다르마들끼리 충돌을 하는 겁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이게 우리는 뭐 항상 이제 선악 구도로 많이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아마 기독교 쪽도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선악이 분명히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선으로 가야지. 당위가 있는 건데 사실 인생은 그렇게 뭐 당위대로 가는 것도 아닐 뿐더러 대체로 이런 정말 이 가치와 저 가치 중에 뭐 무게를 어떻게 재야 될까 그 고민이 많은 그런 선택인 건데.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자라는 논리하고 아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짓지 말자라는 논리를 한쪽이 선이고 한쪽이 악이라고 접근을 하게 될 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다음 기회에 제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아, 재미있는 얘기 많네. 이 우화집에 나오는 재미있는 다른 이야기. 여기에서 원숭이가 쫓겨난 왕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이 고대에 있을까요? 아, 왕이 쫓겨난다고요? 왕은 대대로 왕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 한국 분들이 정말 놀라는 게 이겁니다. 왕으로서 인정받는 제사를 우리가 즉위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영원히 왕자로만 남아 있는 거 아니야 했던 영국의 찰스가 나이가 뭐 거의 뭐 최장수 왕자 뭐 이렇게 그렇죠. 즉위식 하면서 이제 왕이 딱 공식적으로 되는 그렇죠. 거죠. 그 즉위식을 라자 수야라고 그러는데요. 인도에서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즉위식을 매년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매년 즉위식을 한다고요? 예. 그게 무슨 뭐 기자회견 정도는 매년 할 수 있지만 무슨 즉위식을 그렇습니다. 매년 해요? 그러니까 인도의 기본 아이디어는 네. 즉위식을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이러시는데 거꾸로. 자, 우리가 하는 방식이 맨날 맞다고 선입견을 하지 마시고요. 자, 그냥 열어놓고 따져봅시다. 자, 즉위식을 한 번 했다고 영원히 왕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왕도 어떤 네네. 때는 힘이 세고 어떤 때는 힘이 약하잖아요. 아, 그렇죠. 주식시장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네네. 그럼 매년 주주총회 하듯이 아니 우리 회사가 훌륭한 회사면 매년 주주총회 해야죠. 주주총회 한 번 해서 우리 회사 훌륭한 회사예요. 끝. 평생 그렇게 갈 필요는 없죠.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께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왕을 뽑는다. 예, 왕이 하는 즉위식이 반복이 돼야 된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왕의 권위라는 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리그베다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베다의 전통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베다는 아주 힌두교 초기 형태인데요. 거기에서 그 왕이 즉위식을 할 때는요 이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직군 대표라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사람 대표, 네네네. 뭐 대장장이 대표, 네. 뭐 목축업 대표.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자면 뭐 삼별 대표, 직능 대표 뭐 이런 예, 거. 직능 대표. 예. 그 대표가 되는 사람들 집에 다 찾아가는 과정이 한 번씩 있습니다. 왕이? 예. 즉위식 과정에 그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쉬라고 불러요. 그 비쉬라는 말이 원래는 시족 구성원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브라흐마나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렇게 맨날 배우잖아요. 그 바이샤라는 말이 비쉬에서 나온 말이에요. 생산 계급이라는 말이. 상인 뭐 이런 거. 예.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있던 왕의 즉위식 안에는 뭐다? 직능 단체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형식적으로 들어 있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네요, 거기.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인도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 때도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았던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관념과 이 전통이 일부는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한번 수상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고 저 영원히 합니다. 뭐 이게 됩니까?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전에 뭐 가야나 뭐 이런 데 보면 왜 그 시족들끼리 서로 이제 투표해 갖고 왕을 뭐 정하고 뭐 이런 게 있었었잖아요. 그 인도도 처음엔 약간 그러다 그다음부터는 절대 왕권으로 가고 뭐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절대 왕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이냐 뭐 중앙 집권 체제가 제대로 안 갖춰졌을 때 그런 거 아니냐 이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길게 할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나중에 그 우리식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하여튼 중세라고 표현을 해보죠. 인도에도 중세가 있었다고 친다면 중세까지는 이 틀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모양을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가 핵심적인 차이인데요. 자, 우리는 육아 전통에 익숙하잖아요. 육아 전통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권위를 가장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뭘까 물으면 딱 하나죠. 부모예요. 부모의 권위는 정서적으로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그것도 역할이 안 돼서 이제 어려운 경우 있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벽한 권위와 그 권위를 존중하는 관계로 설정이 되고 나면 육아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질서는 어찌 보면 프랙탈 구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즉 스승과 제자도 부자관계고 왕과 백성도 확장되는. 그런데 또 하나는 높은 황제와 낮은 왕 사이에도 그런 관계고 이렇게 무한 반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하관계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인도에서는 국가 모델이 뭘까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요.
첫째는 마차받기 모델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네. 바로 나라가 제사라는 겁니다. 나라가 제사. 우리가 제사 지내는 그 리추얼. 예. 나라 전체가 제사라고요? 예. 그거 황당하잖아요. 예. 아니 내가 이 나라에 속한다는데 예. 그 나라가 제사라니? 아니 왕이 우리 백성의 아버지야 뭐 이러면 우리들한테는 이해가 되는데 예. 나라가 제사래. 이거 말이 되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만약에 정프로님이 예. 장손이어서 우리 집안에 제사를 지낸다고 해보죠. 그러면 정프로님만 그걸 할 수 있죠. 장손으로서 그 그렇죠. 제사를 예. 지낼 수 있죠. 그 지지하죠, 자격이 제가. 예, 인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인정이 되냐면 정프로님의 권위. 장손으로서의 권위는 확보가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장손의 위치가 인정받기에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뭐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출생의 비밀이 터졌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네네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그 다음 해에 제사를 지낼 때는 아니죠. 정프로가 저 장손이 아닌데요.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출생의 비밀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또 이제 여러 가지 싸울 수도 있겠죠. 네. 아니다, 맞다, 뭐 네.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된다, 네. 여러 가지. 바로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제사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제사를 지낼 때 누가 그 제주의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질서가 제사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뭐다? 누가 왕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제사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왕이라는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는 건지 예. 한번 알려주십시오. 왕이라는 게 계속 누군가 딱 되면 우리는 그 왕의 아들의 아들들이 이제 예. 쭉 왕으로서 존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를 왕으로 이제 모시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절대 권력이 생기는 거 왕에 예. 대한 권위가 생기는 건데 예. 탄생만으로도 예. 인도는 그냥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부여하고 복종한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사실 한국에서 보면 어떻게 고려 왕씨들을 다 죽이고 이 씨가 왕이 돼요? 원래 왕이 아니었는데? 아, 쿠데타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왜 또 자기들끼리는 충성한다고 그래요? 섬겨야 된다고 그러고?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예. 그 바뀌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 저 왕이 워낙 지배력이 있는 왕이고 예. 그 아들을 후계자로 정했고 예. 모두 다 그 아들을 인정을 한다 그러면 예. 그 아들도 매년 그 왕이 되는 의식을 해서 왕이 되는 거고. 계속 인정을 받는 거고 예. 만약에 쿠데타를 할 만큼 다른 세력이 커지면 예. 그때 가서 다르게 세팅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아. 그래야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거죠. 뭐 아니 어제까지는 이쪽 고려 왕조에 가서 전하 이랬는데 이쪽에 와서 갑자기 전하 이러는 거는 그게 아니 그래서 또 안 간 분도 계시고. 예, 그렇죠. 네. 근데 뭐 대부분은 갔잖아요. 어차피. 네네네.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뭐 역성혁명 어쩌고 뭐 맹자에서부터 뭐 말은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식으로 생각을 하면 자기들이 상식적인 거예요. 실제로 왕이 많이 바뀌어요, 인도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사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네. 종종 그 전쟁은 위험하기 때문에 네. 전쟁에 투입하기 위한 전사 노예를 기릅니다. 예. 그 전사 노예들은 전쟁 연습만 하니까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겠죠. 그렇겠죠. 그 친구들이 저희 가서 무찔러 이럴 때 가서 무찔르고 끝났으면 좋은데 돌아와서 내가 왕 할래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목 내놔야죠. 그렇죠.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의 현실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예. 우리나라는 이제 왕조가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고려에서 뭐 예. 조선이 예. 되고 여기도 그러면 그 여기는 왕조는 유지되되 왕만 바뀌어요? 아니면 아니요. 왕조가 바뀌기도 왕조도 하고 바뀌어요? 또 하나는 여러 지역 왕조들이 같이 있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쳤기 땅이 때문에 넓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관념에서는 거기에 속한다는 게 좀 다른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짧게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
아슈바메이다라는 제사가 있어요. 예. 말로 지내는 제사인데요. 이런 겁니다. 자, 말로 지낸다. 예, 말 제사라는 타고 다닌 말. 예, 말. 예. 그래서 정프로님이 예를 들어서 왕인데 이제는 내가 황제 반열에 들어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주변을 다 정리를 했어요. 예. 그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확인을 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뭘로 하냐? 말 가지고 합니다. 말을 예. 풀어요. 예. 제가 말을 몇 마리 이상 풉니다. 예. 그래서 그 말들이 막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말들이 뛰어다니는 뒤에 무사들이 딱 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실에서 말들을 경호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말들이 뛰어다니면서 어느 지역을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프로님이 충청도 왕이었는데 예. 말이 경기도로 들어왔어요. 예. 그럼 경기도 왕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나는 정프로랑 전쟁을 불사하겠어. 내가 정프로의 권위를 인정을 못해. 이렇게 되면 그 말들을 막거나 해코지를 하겠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정프로는 도저히 내가 해볼 수가 없어. 네. 그러면 저 밑으로 들어가야지 싶으면 말들이 왔을 때 어서 오십시오 하고 협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아, 그런 의식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아. 동서남북으로. 예. 그래서 그 말을 막거나 해코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에 자동으로 전쟁입니다. 그래요? 예. 되게 재밌다 여기. 예. 그러면 그 말을 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좀 짱이겠죠. 그렇죠. 예. 요즘 말로 자신감 뿜뿜. 그렇죠? 예. 그래서 아슈바메다 제사를 지내면 그 말이 1년 있다 딱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 말 중에 제일 중요한 순말을 죽입니다. 그렇게 순말을 죽여서 그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왕권을 확인하는. 한 해 동안 내 왕권은 이상 없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숫말과 왕비가 상징적으로 성교를 하는 장면을 연출을 해서 다산의 상징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그림 한번 보시죠. 예. 335년에서 한 375년 사이에 아마 활동했던 왕이라고 생각되는데 사무드라 굽다라는 왕이 찍은 금화입니다. 여기 금화에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아슈바메다 기념 주화입니다. 그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여성이 있네요. 예, 왕비가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황제 반열에 들어가는 왕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말을 풀었다는 뜻은 내가 이제 황제야라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죠. 네네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정프로님이 마하바라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가바드 기타 지난 시간에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바가바드 기타가 마치 힌두교의 성서인 것처럼 요즘 다 읽힌단 말입니다. 옛날부터 인기가 좋은 텍스트였어요. 책 한 권 정도 분량에. 네. 이게 전체 마하바라타의 일부인데 한국에서 그걸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르주나에게 너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무사니까 전혀 뭐 미안한 감정을 갖거나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용감하게 가서 싸워 이런 걸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렇게 되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악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마하바라타 이야기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원래 왕이 있었습니다. 원래 왕이 있었는데 그 장남이 맹인이었습니다. 네. 맹인이다 보니까 이 장남이 왕 노릇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남이 왕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랬죠? 예.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예.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차남도 아들들이 있잖아요. 예. 차남 아들들이 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현직 왕인데 우리가 왕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장남 아들들은 무슨 소리야 지금 적통이 우리한테 이어지는데 내가 왕을 해야지 이럴 거 아닙니까? 잠깐 빌려줬던 이것들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피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자, 차남 아들이 선이고 장남 아들이 악입니까? 장남 아들이 선이고 차남 아들이 선입니까? 둘 다 아니죠. 그냥 정치예요. 그냥 인생에서 맞게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 민물 돌고래 문제처럼
누가 강하냐의 문제겠죠. 뭐. 그럴 때 예. 합의를 했어요. 예.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장남 아들이 왕을 하자. 예. 그래서 큰 땅 대부분은 장남 아들이 왕을 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예. 대신 작은 땅 하나를 따로 떼서 예. 차남 아들이 왕을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봉합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차남 아들이 여럿인데 차남 아들 중에 장남에게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형 뭐 그럴 필요 있어요? 그냥 밀어붙여 자꾸 이야기를 해서 버립시다. 예, 그래서 아슈바메다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아, 말 풀어. 말 풀어. 네. 그렇죠.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아슈바메다 말 풀어. 그러면 말을 따라가는 게 경호실장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친동생들이 따라가죠. 자, 말에 누가 손대는지 우리가 볼 거야. 예. 자, 그러면 이 상황 어떻게 되나요? 뭐 싸우겠죠. 장남 아들도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에는 바로 차남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르주나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네. 너는 정의로운 전쟁을 하는 거니까 그냥 싸워 이렇게 읽으면 완전히 헛다리를 짚는 거죠. 자꾸 흥부놀부 이야기를 만들지 말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도 고전을 읽을 때. 근데 우리는 그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삼국지니 뭐 이런 거 읽을 때도 누구에게 적통이고 누가 명분이 있어서 그걸 이기게 응원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했는지 보면 괜히 그냥 유비 쪽이 뭔가 이렇게 막 적통인 것 같고 그쪽이 명분이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응원하게 그렇죠. 되고 그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또 따로 하죠. 그래서 그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식인 집단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전통에서. 그러면 인도에서는 또 누가 중요하겠어요? 사제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명분을 확보하고 이런저런. 신은 우리 편?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에게 정통성이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하바라타가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인도 외무장관이 쓴 책이 있습니다. The India Way라는 책인데요. 인도 외교 노선에 관한 그 책인데요. 뭐 그럴듯한 표현들은 많지만 결론은 딱 이거예요. 그냥 우리 친구도 우리 적도 없고 우리한테 이익되면 다 친구니까 다 잘 지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책의 첫 부분에 마하바라타가 언급이 됩니다. 그 맥락을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찌 보면 진짜 실리 외교네요. 그래서 마하바라타를 보면 모디 정부의 외교 노선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인도의 그 평론가가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왔으면 굉장히 먼 진도를 온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부자관계 연장선상에서 수직적인 권력관계 그리고 우리는 이쪽에 속해라는 관계를 생각하는데요. 고대 인도에서 제사의식을 중심으로 국가를 생각을 하고 소위 말해서 말 풀어 이거를 했던 그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속감이라는 게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데요. 이제는 역사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그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어떤 기록들은 어떤 왕이 말 풀어하는 아슈바메다 제사 의식을 뭐 수십 차례 지냈다는 기록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황제가 됐으면 한번 말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계속 풀어. 그게 아닌 거죠. 아니 내가 보여줄게. 지금 내가 말을 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 1년 동안 말들이 문제없이 다 돌아다니는지. 대신 그래서 대든다고 해서 저놈이 아주 쳐죽일 천하의 나쁜 놈은 아니고 그냥 그 놈은 그냥 그렇죠. 자기 입장이 있는 거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피할 수 없죠. 말을 푼 입장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지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야, 아주 흥미로운데 인도 이 이야기가 오늘은
인도의 뭐 이직률로 시작해서 원숭이 돌고래에게 갔다가 왕이 예. 되는 과정에 인도의 외교까지 쫙 가는데 이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이 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떠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의 판단이라는 게 돌고래처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가장으로서 뭐를 하는 게 무조건 맞아. 이건 선이고, 그러면 친구를 배반해서 죽이는 거는 선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도 직장인들이 야 어떻게 회사 그래도 2년 다녔는데 그 뭐 돈 몇 푼에 딴 회사로 이직을 하냐? 정말 너는 은혜도 모르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매일같이 출근하는 사장은 사실은 말 풀어 이거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네. 직원들 전체가 사장을 보고 사장이 이제 이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 경제적인 경쟁을 자꾸 전쟁이라고 비유하는 거 좋지는 않은데요. 뭐 군사문화 잔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거나 사장은 그래서 날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면 주식총회 할 때마다 주주총회 할 때마다 말을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방식으로 사회적인 조직 질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념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조직에서 저 조직으로 옮겨간 사람이 그러니까 과연 배반자로 낙인 찍히는 그런 문화일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까르나타카 주선거 직전에 정당을 옮긴 정치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소속감의 논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설명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직원이 이직을 고민한다고 하면 그 직원을 자라 대하듯이 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라는 충신이잖아요. 그래서 자라가 해야 되는 결정은 용왕을 살리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하는 인도 직원은 돌고래다. 돌고래이거나 원숭이거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야, 요거는 진짜 인도를 이해하는데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도대체 인도 애들은 왜 이렇게 맨날 소속감도 없이 뭐 저렇게 그냥 하루만 지났는데 저렇게 막 쉽게 뒤집어 버리고 참 신뢰 안 가는 애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할 거는 어쩌면 우리의 너무 편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방식의 사고. 제가 사실은 많이 놀랐던 게 즉위식을 매년 합니다라거나 자꾸 반복합니다라고 했더니 다른 분들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 놀란 반응에 제가 놀랐어요. 이게 우리하고 너무 멀구나.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그 숫자나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인도에 예전부터 있었던 전통이 있는 것, 그리고 이거는 팩트로 확인이 되는 것들이니까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걸 근거로 한번 그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속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속감에 관한 걸 자꾸 단순화된 카스트, 뭐 이쪽 카스트니까 어떻고 뭐 카스트가 아니면 어떻고 이런 식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문화 코드 안에서 소속감을 지키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가바드 기타를 자꾸 학교에서도 정규과정 안에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이 받는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차남의 아들인데 장남의 아들들, 사촌 형들을 가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차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 어떻게 왕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형이 정권을 잡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이 순간에 신이 나타나서 가서 싸워라. 그걸 신이 크리슈나 신이 나타나서 가서 싸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주나는 자꾸 주저하면서 이 상황을 벗어나는 인도 전통적인 방법은 뭐겠습니까? 출가죠, 출가. 출가를 해버리면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가 끝나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가바드기타에서는 재표현식으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수가 출가를 하고 고수는 출근을 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거를 현대 인도인들이 바가바드기타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바가바드기타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한번 고민하는 단서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늘 좋았습니다만 저는 오늘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예. 진짜 오늘 이 내용으로 저는 인도의 외교도 꽤 많이 제가 좀 아직은 뭐 모르지만 그래도 꽤 많이 이해를 좀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강성현 교수님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미있는 인도 이야기 좀 부탁드려도 되겠죠? 예. 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